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이번 주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관련 뉴스 5개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바이든이 한국에 했던 뒤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대로 너무나 큰 뒤통수를 한 방 제대로 날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은 미국이 투자를 확정하자마자 한국 기업들에 부여했던 중국 반도체 공장 투자 추가 유예 기간을 없애버린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투자 규제에 추가로 유예 기간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미국 주요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치적 여론을 고려해 중국 반도체 산업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업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현지 시각 29일 공식 보도 자료를 내고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투자 규제 유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의 중국 반도체 시설 투자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이 거론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이들 반도체 기업은 중국 내 생산 설비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10월 말 만료되는 유예기간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 1년 또는 그 이상의 유예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코 루비오 및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이러한 방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며 미국 상무부와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명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을 위한 유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규제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원의원들은 한국과 대만에만 특혜를 준다면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모두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중국 규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한국과 대만에만 특별 혜택을 주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홀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 내 이 국가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너무나 이해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에 최소 250조 원을 투자하여 이 초대규모 R&D 센터와 공장을 짓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최첨단 패키지 공장을 비롯해 최소 수십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외에 한국 2차 전지 회사들의 투자 규모까지 합산하면 1천조 원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여 이 가장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투자가 완성되면 협력업체들을 모두 포함하여 최소 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한국의 투자 덕분에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도 애리조나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에만 53조 원을 투자하고 향후 20년 동안 삼성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반면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말한 일본과 네덜란드는 한국과 대만에 비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준의 규모만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대만에 특혜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미래 기술을 지배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야욕을 꺾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국 정부는 첨단 기술 공급망을 차단하는 데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보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는 한때 차기 미국 대선 후보에 거론됐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2011년부터 상원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하원의회 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애플 아이폰에 중국 YMTC의 낸드 플래시 탑재 가능성이 거론될 때도 가장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규제와 관련해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의 화살이 돌아가게 된 셈입니다. 상원의원들은 러먼도 상무장관이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 투자 규제 유예 조치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한국에 주었던 특혜들을 모두 뺏어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자, 그런데 미국보다 더한 뒤통수를 친 나라도 있습니다. 이 지난 수년 동안 한국에 지불해야 했던 분담금 8천억 원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가 최근 폴란드가 우리가 8천억 원 전액 현금으로 지금 당장 지불할 테니 KF-21 2차 개발부터는 인니가 아닌 폴란드를 선택해달라 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니는 한국에 분담금을 낼 테니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8천억 원은커녕 10원조차 보내지 않은 인니. 그런데 이번에는 인니 바로 옆에 위치한 말레이시아가 인니가 한국에 내지 않은 8천억 원 분담금은 물론 한국산 무기를 동남아에서 가장 많이 사고 즉시 현금으로 입금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초장기 계약으로 총 금액이 3천조 원에 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니 정부는 한국의 KF-21 분담금을 지금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알렸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프라보우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납부 계획을 놓고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KF-21 개발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지만 아직 2,800억 원만 납부해 당초 계획보다 8천억 원 정도가 연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 초대규모 구매 계약을 선포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KF-21 공동 개발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 수출에 대한 최종 계약을 했습니다. 수출 계약 규모는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로 동남아에서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한 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 36대까지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이번에 미국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면서 다른 동남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조차 이번 말레이시아의 결정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산 무기의 위상은 천장을 뚫고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것이라 예고한 중거리 방공망 사업. 현재 한국, 미국, 유럽 이렇게 치열한 3파전이 진행 중인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나삼스가 당연히 수주전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들은 최근 미국의 나삼스가 아닌 한국의 천궁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의 나삼스나 유럽의 캄2R은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아랍에미리트가 천궁2를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천궁 도입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산 무기가 미국산 무기를 압도했기에 이 국가들도 한국산을 선택했다며 말레이시아도 당연히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천궁을 도입할 경우 이미 도입이 확정된 FA-50, 이 도입이 거론되는 KF-21과 함께 말레이시아 영공 방어를 책임지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말레이시아 영공이 한국산으로 도배가 되는 순간이죠.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 체계로 공군력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고 이 기존에 미국, 일본산 무기에 의존하던 필리핀과 태국 등도 한국산 무기로 교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말레이시아는 여기에다가 한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싶다고 전해왔는데요. 말레이시아의 예상 못한 파격 발표에 다급해진 인니는 이제는 절대 말을 바꾸지 않겠다며 한국의 분담금을 즉시 입금하겠다고 전해왔고 심지어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을 본받아야 한다며 한국을 찬양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6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열린 2025-2045 국가 장기개발계획 발표 행사에서 한국은 1987년 1인당 국내 총생산 이 GDP가 3,500달러, 약 446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불과 8년 만에 1만 2천 달러, 약 1,527만원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한국이 이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인적 자원과 기술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인적 자원과 기술, 생산성, 질에 초점을 맞춰 이런 도약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인도네시아 은행을 한국의 국민은행에 넘기는 이 초유의 파격적인 결단까지 내렸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의 은행을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까지 인디가 한국의 태도를 180도 돌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인구 대국으로 등극한 인도. 애플과 삼성을 비롯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고 있는 가운데 인도 공과대학은 해마다 수천 명의 IT 천재들을 배출해내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해 인도에 R&D 센터까지 짓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이 인도 천재들의 연봉 최저 3억 원을 제시하며 스카우트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곧 미국까지 제치고 세계 1위 GDP 국가로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IT 인재 양성에 올인한 인도가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며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중국입니다. 애플,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모든 공장을 철수해 인도로 옮겨버리자 이 중국이 인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은 13일 의회에서 사흘 전인 지난 9일 인도 동북부 아르나찰프라데시주 인근 타왕 지역 국경에서 중국군과 충돌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 군이 용감하게 막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초소로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양쪽 일부 군인이 다쳤으나 우리 군은 숨지거나 중상을 입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 쪽에 충돌에 이를 만한 행동을 자제하고 국경 주변의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언론들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300에서 400명의 중국군이 국경의 실질 통제선 LAC를 넘어 침범해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며 양측 군인 일부가 골절상을 당하는 등 다쳤고 인도군 6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힌두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부상한 인도군의 수가 20명에 달하고 중국군의 부상자 수는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당시 충돌 현장에 중국군이 600명가량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탈중국을 선택한 글로벌 기업들을 모두 받아들인 인도에 복수하기 위해 인도 북부 아르나찰프라데시주의 약 9만 제곱킬로미터를 짱난이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를 향한 중국의 공격이 본격화되면서 인도 내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인도인들의 대대적인 중국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샤오미는 인도에서 금융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29일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 등에 따르면 샤오미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인도 내 미페이 서비스를 폐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페이는 스마트폰 결제 송금 서비스로 2019년부터 인도 서비스를 시작했고 사용자는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위챗 등 59개 중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사용을 금지해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앱들이 인도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블룸버그 등이 전했습니다. 기술부는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에서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밖 서버로 무단 전송했다는 여러 불만이 접수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십억 명의 인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정부가 제시한 규제의 명분은 프라이버시 보호이지만 실질적 이유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따른 갈등 악화라는 게 지배적 관측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디지털 업계는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13억 5천만 명의 대국 인도는 디지털 업계에서 놓칠 수 없는 최대 시장으로 이 틱톡 사용자는 1억 2천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AFP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인도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도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잇따른 대중 조치는 인도군과 중국군이 지난 15일 히말라야 산맥 국경에서 충돌하며 유혈 사태가 벌어진 이후 나왔습니다. 뉴델리 인근에서는 시위대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사진을 불태우며 적개심을 드러냈고 대도시 샤오미 매장들은 간판을 가리고 영업하는 실정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중국군이 중국산 자주포를 들이밀며 인도 국경에서 인도군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인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 100문을 사서 중국군을 쫓아낸 일화는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산 K9 자주포 한 대가 중국산 자주포 10대를 무찌를 수 있다는 시험 결과가 공개되면서 중국군은 불이 나게 중국산 자주포를 철수시켰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인도 육군이 중국군과 싸우고 있는 라드크에 배치한 한국산 자주포 K9의 모습입니다. 인도의 군사 전문 매체인 인디언 디펜스 뉴스는 지난달 29일 트위터에 사진 한 장과 함께 중국산 자주포 PCL-191의 성능을 압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라드크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이라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탱크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며 라다크에선 포병이 결국 승패를 가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누가 더 압도적인 성능의 자주포를 보유하냐에 따라 승패가 한 방에 갈립니다. 중국이 계속해 밀리며 도망만 치던 인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 100문을 갑자기 사들여 이곳에 배치하더니 중국군을 한 방에 몰아내는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K9 바즈라는 30초 안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5초 안에 3발을 재빨리 쏠 수 있고 분당 6에서 8발을 사격할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1문으로 실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각을 달리해 연속 사격하는 방식으로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는 사격 방식이죠. 이 때문에 한 번에 한 발씩 밖에 발사 못하는 중국산 자주포 10대를 한 번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라다크 지역에서만 한국산 자주포를 들여놓은 인도가 이번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에 바로 인도 모디 총리가 이 한국산 K9 자주포에 올라탄 모습입니다. 모디 총리가 K9 자주포에 올라타서 한 발언은 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모디 총리가 인도군 전체를 한국산 무기로 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매우 공격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왔는데요. 지난해에는 국방 지출 세계 4위로 등극했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곧 중국과 공동 2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해 무려 300조 원을 국방비로 사용하는 것이고 향후 20년 동안 6천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국방비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인도 현지 매체들은 인도 정부가 향후 20년 동안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은 곧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IPRI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세계 13위에서 최근 가파른 속도로 상승했고 수출 점유율도 약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마저 제치고 세계 9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무기 지원국인 폴란드를 상대로 124억 달러, 약 17조 원에 달하는 무기 계약 수출을 맺는 등 한국산 무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군사대국 2위로 등극할 인도가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하는 순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단숨에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독일, 중국마저 제치고 세계 4위에 등극할 것이라 인도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인도 언론사들이 인도 국방비 예산을 바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정확하겠죠. 러시아 전 총리 미하일 카시아노프는 얼마 전 쿠데타를 일으킨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줬습니다. 푸틴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도요. 이것은 푸틴 정권은 붕괴의 시작입니다. 라며 바그노그룹 반란 이후 푸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최첨단 무기 지원이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산 최첨단 무기는 미군까지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 체계를 미군 앞에서 성능을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미래형 다목적 무인 차량인 아리온 스맷 성능을 뽐냈습니다. 아리온 스맷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16에서 2019년에 민군 기술 협력 사업으로 개발한 사륜형 보병 전투 지원용 다목적 무인 차량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전 현장에서 환자 후송, 물자 운반, 감시 정찰, 원격 수색, 근접 전투 등 다목적 임무 수행 용도로 개발됐습니다. 전기차인 아리온 스맷은 중량이 2톤급으로 550kg을 실을 수 있으며 1회 충전에 1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데요.
보병부대의 유무인 복합 운영에 최적화된 원격, 자율주행, 장애물 회피, 자율복귀, 총선 감지, 차량 병사 추종 등 고위험 전장에서 병사 대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펼쳐 보였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자 아리온 스맷은 운영자가 지도에서 설정한 경로를 따라 위성함법 시스템 GPS 기반으로 스스로 주행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자 요리조리 피하며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연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포탄을 터뜨리자 RCWS에 장착된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 충구가 공포탄 방향을 겨눴습니다. 이를 본 주한 미군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박수를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바로 오늘 중국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다른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그들의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 중국 내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재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됩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이라며 중국과 미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갈륨과 게르마늄, 텅스텐, 마그네슘 등입니다. 특히 갈륨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95.7%가 중국입니다. 갈륨은 반도체를 만들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 반도체 말이죠. 반도체의 역사는 1950년경 접촉 트랜지스터의 도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초기에는 반도체를 만들 때 게르마늄 웨이퍼가 사용됐지만 이 실리콘의 우수한 특성으로 인해 반도체 제품의 주요 소재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실리콘 웨이퍼가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런데 실리콘 기반 반도체가 더 이상 진화할 수 없게 되자 이 질화 갈륨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질화 갈륨은 질소와 갈륨의 화합물로 실리콘 대신 질화 갈륨을 쓰면 고온과 저온에서 훨씬 성능이 좋아지고 퀄리티도 최대 100배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작동 속도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데다가 안정성도 높고 훨씬 친환경적인 물질이라 미래 반도체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제품입니다. 한 과학자는 질화갈륨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로 기존 실리콘 칩보다 100배 더 빠른 속도와 50%의 에너지 전략, 3배의 전력 밀도를 향상시킨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완전히 멈춰버릴 너무나도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끌어들이며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중국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DPA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6월 30일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신규 규제의 대상 장비와 업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네덜란드의 대표적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으며 지난 3월에는 EUV보다 이전 세대 기술 제품으로 그동안 수출을 허용했던 DUV 노광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주도 대중국 반도체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참여를 막기 위해 공을 들였던 네덜란드가 결국 추가적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결정하자 중국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1일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다층적이고 빈도 높은 소통과 협상을 했으나 네덜란드 측은 결국 관련 반도체 장비를 통제 목록에 넣었다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네덜란드 측은 국제, 경제, 무역 규칙과 중국 네덜란드 경제 무역 협력의 큰 국면을 유지하는 것에서 출발해 시장 원칙과 계약 정신을 존중하고 관련 조치가 양국 반도체 산업의 정상적인 협력과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지 말고 양국 기업과 쌍방의 공동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은 네덜란드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를 협박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탄압과 포위에 동참토록 했다라며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폭탄 발표 이후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수 재료인 갈륨에 대해 중국의 수출 중단을 선언해버리면서 한국과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충북 충주와 강원 홍천에서 2360만 톤 규모의 히토류 광맥이 발견됐습니다. 지표에서 200에서 400m 깊이까지 산출한 양이기 때문에 500m 이상 추가 탐사를 하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수출 규제한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한 히토류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도 이미 이 히토류를 성광하고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히토류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산업에서 쓰이는 이 소재 금속으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쓸모가 없죠. 이뿐 마녀입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이 히토류를 이용해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호주의 희소금속 채광 및 가공업체인 ASM, 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는 한국법인 KSM 메탈스를 통해 충북 오창의 금속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오창 공장은 1단계 설비 설치가 완료돼 시운전 중이며 연간 2200톤에 달하는 생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히토류 부자라 불리는 호주와 초대규모 계약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가 많은 히토류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노던 테리토리주, 즉 북준주 정부 관계자와 만나 투자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던 테리토리주는 니콜 맨션 주정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주요 기업과 광물, 에너지 분야 투자를 논의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니콜 차관은 현대차와 포스코 퓨처엠 등을 만났습니다. 호주 중앙 북부에 위치한 노던 테리토리주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육상 천연가스를 비롯해 리튬, 보크사이트, 아연, 구리, 텅스텐, 바나듐, 우라늄, 망간 등 다양한 광물에 부존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의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한 광물에 부존하고 있습니다. 니콜 차관은 한국은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노던 테리토리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해 더 많은 교육 성장을 주도하고자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호주와 빠른 속도로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과 히토류 거래를 끊어버리려는 준비를 마치자 중국은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지금 당장 한중일이 만나서 긴급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왕 위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등 상황 때문에 정세가 복잡해졌다며 과거 민간 기업 지방 등 간의 교류가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의 수교로 이어졌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민간 기업, 지방 문화 등 분야에서 다자 교류를 증진해가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와 양자 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재 역사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 회의 개최 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아울러 왕 위원은 한중일 3국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한일 양국이 동참하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에 무릎을 꿇고 대놓고 구애를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중국 경제가 역대급으로 위험한 상황이라 한국마저 중국을 외면한다면 중국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 291조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 부채까지 합친 액수인데요. 투자 유치를 못한다면 중국이 사상 최초로 파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 수장들은 한국에 대놓고 구애를 펼치며 난리가 났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MWC 상하이에 참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며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삼성이 이번에는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 기업들이 삼성의 기술을 훔치거나 해도 좋게 조용히 끝냈는데 이번에는 중국 기업들을 모조리 한 번에 고소하고 소송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WC 상하이 행사에 부스를 열지 않은 것은 물론 이 기업 스폰서로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 업체와 전면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의 BOE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국이 어제 발표한 반도체 재료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는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륨은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되는 수준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때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갈륨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 OLED 소재로 사용돼 수출 통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국 외 미국 등에서도 수입하고 있어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경우 이 대체 가스 사용을 통해 수출 통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중국의 진짜 보복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시작으로 반도체에 꼭 필요한 히토류를 전면적으로 수출 통제할 수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효과가 없을 경우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등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분석가들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면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실제로 중국 히토류 기업들과 호주 히토류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중국이 한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중국의 의존도가 크다며 한국에 타격을 주기가 가장 쉽다는 것입니다. 11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 스위농 베이징 인민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쉬운 타깃이 되었을 것이라며 중국은 관용에 있어 나라마다 대응 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양자 관계의 맥락에서 상호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다른 사방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에 나서더라도 한국에 대한 것보다는 강도가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순간에 이렇게 반도체에 꼭 필요한 히토류를 전면 통제해버린다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에 보란듯 대반전 반격을 펼쳐보였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에 히토류를 대규모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대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베트남의 히토류 채굴 생산량이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히토류 광산 생산량은 2021년 400톤에서 지난해 4,300톤으로 급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히토류 매장량은 약 2,200만 톤으로 중국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세계 2위 수준이죠.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히토류 생산량을 유일하게 늘린 국가입니다. 경쟁국인 미얀마나 태국의 경우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과거 베트남은 히토류 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가격 하락과 규제 장애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 손잡고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 히토류를 적극적으로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한국 해경의 퇴역 함정을 양도하고 한국산 무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더 이상 중국 함정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고 베트남은 그 대가로 한국에 히토류를 대규모로 공급해 더 이상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한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해주는 이 윈윈 전략인 것입니다. 한국의 반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KT가 몽골 정부와 협력해 히토류 등 몽골 내 생산된 광물 자원을 국내에 공급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KT그룹은 몽골 정부와 금융, 의료,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갖추고 몽골의 디지털 정책 가속화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몽골에 있는 히토류를 한국에 대규모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히토류 세계 매장량 16%의 보유, 구리 2위, 형석 3위, 금, 철, 아연 등 80여 종의 광물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한국이 중국 대신 몽골이나 베트남 등을 통해 히토류를 수입하는 것을 예상하고 히토류 가공 기술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히토류를 채굴한 뒤에 가공까지 하여 전 세계로 수출해왔습니다. 히토류를 가공하지 않는다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까지는 중국이 이렇게 가공한 뒤 수출해주고 있어서 히토류 가공 기술에 적극적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이나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히토류를 수입할지라도 가공할 수 없어 결국에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기업 KSM 메탈스는 영구자석 원료 네오디뮴을 친환경적으로 재련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며 지금껏 누구도 하지 못했던 히토류 분야 자체 공급망을 형성했습니다. 충남대 스타트업 지론텍이 가진 기술의 가능성을 꿰뚫어보고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이안 겐들, 호주 ASM 회장입니다. 호주 증시 상장 회사인 ASM은 매장량 1890만 톤 규모의 히토류, 희소금속 광산을 보유한 종합광물기업. 겐들 회장은 5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 대기업들도 히토류 공급망 구축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히토류 공급 파트너로 한국을 택한 이유가 이 기술 때문이냐라는 질문에 확실히 그렇다, It definitely yes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충남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은 신기술 논문 하나가 호주 거대 광산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겐들 회장은 올해만 한국을 4차례나 방문했을 정도로 국내 히토류 금속 제조 공정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주 거대 광산 기업이 호주에서 채굴한 막대한 규모의 히토류를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가공한 뒤 한국 기업들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는 히토류를 무기로 공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심지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하며 앞으로는 히토류가 필요 없어질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며 중국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열과 전기가 잘 통해 산업계의 금으로 불리는 희귀 광물인 히토류, 영구자석 형태로 전기차 모터와 풍력발전 터빈 등에 두루 사용됩니다. 그러나 매장량이 적고 비싼 데다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을 줄이면서 자원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를 대체하는 소재를 개발했다는 국내 연구진의 파격 발표가 나왔습니다. 울산대 홍순철 교수팀이 철과 니켈, 질소의 화합물이 히토류보다 값은 싸면서 효율이 높은 자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홍순철 울산대 물리학과 교수는 철, 니켈, 질소를 섞어보니까 성능도 괜찮고 높은 온도까지 영구자석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겠더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 히토류 영구자석은 580도 정도에서 자석의 성능이 떨어졌지만 이 새 모델은 720도까지 성능이 유지됐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이 연구 결과는 재료금속 공학 분야 세계 최고의 학술지인 악타 머티리얼리아에 게재됐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히토류를 쓰지 않고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폭탄 발표한 것도 한국과 손잡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3월 열린 테슬라 투자자 행사에서 나온 소식이 완성차 업체들을 비롯한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테슬라 파워트레인 사업부 임원 콜린 캠벨은 공급망 문제와 히토류 자석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때문에 이 모터에서 히토류 자석을 제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캠벨은 히토류 1, 2, 3으로 표시된 이 세 가지 물질이 등장하는 슬라이드를 2장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테슬라 모터에 사용되는 히토류의 양이 각각 500g, 10g, 10g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음 슬라이드에는 새 히토류가 모두 0g으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히토류 1이 바로 모터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의 핵심인 히토류 금속 네오디뮴입니다. 하지만 이 발표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자석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기술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물리학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사실이라며 새로운 상업용 자석은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히토류의 용도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자석입니다. 이 전기차의 핵심인 모터가 바로 네오디뮴 합금으로 만들어집니다. 네오디뮴은 쉽게 부식되고 부서지는 데다가 섭씨 80도가 넘으면 자력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철, 붕소와 섞어 합금을 만듭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3kg의 자석으로 300kg이 넘는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히토류 연구 자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전기가 흐르면 자력을 발휘하는 전자석을 이용한 모터를 사용했죠. 하지만 5년 전 모델 3를 양산하면서부터 뒷바퀴 구동 모터에 네오디뮴 자석을 썼습니다. 강한 자석으로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크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히토류 제로 선언은 이 때문에 업계의 의구심으로 이어집니다. 강한 자석에 더 긴 주행거리를 보장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히토류를 안 쓰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 울산대 홍순철 교수팀의 철과 니켈, 질소의 화합물이 히토류보다 값은 싸면서 효율이 높은 자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이 한국과 손잡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 전문가들은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